미쳤습니까? 당장 멈추세요. 독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영하 18도의 혹한,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 유럽의 선진국들이 본사 승인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한국은 매뉴얼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구 하나를 들고 진흙 구덩이로 뛰어들었죠. 이건 자살행위다. 절대 불가능하다. 전 세계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딱 20분 뒤 죽어있던 강철 괴수가 불을 뿜으며 되살아나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상식을 파괴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아낸 한국. 왜 루마니아 장군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알았습니다. 냄새가 달랐죠. 땀 냄새가 아니라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흑해 전선이 뚫리면 다음은 폴란드, 그 다음은 독일입니다. 6개월 안에 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포 말이죠. 11개국 대표가 숨을 죽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 명단 맨 끝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니. 이게 뭡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까? 저는 와타나베 켄지 34년간 무기만 봐온 사람입니다. 도쿄대 기계공학, 퍼듀대 박사, 일본 방위성 정밀무기평가국 국장까지 거쳤죠. 나토에서 제 서명 없이 통과된 자주포는 없습니다. 정밀함이 뭔지, 완성도가 뭔지 제가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죠.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죠. 통역 이어폰을 끼고 서류만 넘겼는데 종이 넘기는 소리가 총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읽을 줄 압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어 동맹 표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가 거들면서 호환성, 군수체계, 장기 파트너십을 언급했죠.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죠.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포장하는 언어였습니다. 중국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격표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량을 이야기하면서 빠른 납기와 저렴한 단가를 강조했죠. 숫자만 보면 화려했지만 루마니아 측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믿지 않았죠. 전선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본의 카드는 정밀함이었고 우리는 떠들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알아서 말해주니까요. 공차, 정밀도, 불량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이 게임의 승자는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루마니아 장군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는 됐다고요. 회의장이 순간 정지했죠. 장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린 현장에서 본다고, 시험장에서 직접 증명하라고요. 독일 대표 얼굴이 굳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이건 정해진 절차가 아니었거든요. 나토는 원래 서류로 움직이고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그 룰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장군은 지도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흑해 연안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국경이라고 6개월 후면 여기서 병사들이 죽어나간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보고서가 그걸 막아주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생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루마니아 시험장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기록만 인정하며 정치적 논리는 철저히 배제한다는 거였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이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K9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라는 건 인정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속도는 있어도 내구성이 의문이었죠. 정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34년간 그걸 몸으로 증명해왔죠. 하지만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왜 한국을 끝까지 남겼을까요? 서류상으로는 탈락시킬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최종 라운드까지 버텼습니다. 복도에서 루마니아 실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며 낮게 말했죠. 한국은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 바로 옆에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브뤼셀 야경이 아름답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제 30년 감각이 뭔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시험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18도의 바람이 얼굴을 베어냈죠. 저는 34년간 수많은 시험장을 봐왔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진흙과 눈이 뒤섞여 있어서 장비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전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혹한 시동이었고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아침에 터지고 적이 기습할 때 포가 안 켜지면 끝이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이걸 봤습니다. 얼어붙은 장비가 깨어날 수 있는지를요. 독일이 먼저 나섰는데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밀공학이라는 명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을 거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았죠. 기술자들이 뛰어들어 매뉴얼을 펼쳤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루마니아 평가관들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밀함의 대명사니까요. 시동은 깔끔하게 걸렸고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역시 기준은 우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속 운용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기동에서 경고등이 떴는데 센서 오작동이었습니다. 영하 18도에서 정밀 센서가 버티질 못한 겁니다. 기술자들이 점검에 들어갔고 시간이 흘렀죠. 저는 입술을 깨물면서 이건 변수다. 재현하면 해결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동은 빨리 걸렸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던 그들답게 초반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속 사격에서 무너졌죠. 냉각 시스템이 버티질 못해서 포신 과열 경고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진동도 문제였고 조준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죠. 루마니아 평가관이 냉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장난 무기는 목숨값 포함하면 비싸다고요. 중국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가격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선에서 멈추는 포는 가격이 얼마든 쓸모가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차 시험은 진흙 속 기동이었죠. 루마니아 측이 일부러 물을 뿌려놔서 시험장이 늪처럼 변했습니다. 장비가 빠지면 끝이죠. 꺼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니까요. 유럽 장비들이 고전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높아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고 정비 시간도 길어졌죠. 매뉴얼이 두꺼울수록 현장에서는 독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죠. 정밀함이 정말 정답일까? 그때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K9을 실은 트럭이 시험장에 들어섰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어디 한번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 장비 자랑하느라 바빴죠. 기술 설명회, 브리핑, 프레젠테이션으로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조용히 장비를 내리고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K9이 시험에 투입됐고 혹한 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동이 걸렸는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냥 걸렸죠. 연속 기동으로 넘어가서 진흙 속을 달렸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이어졌고 첫 발이 명중했습니다. 두 번째 발도 명중이었고 세 번째 발도 또 명중이었죠. 고장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멈추지 않았죠. 그 묵묵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루마니아 장군이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밀을 믿지만 나는 생존을 믿는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고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예의를 지켰지만 그날은 달랐죠. 공기 자체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한국이 예상보다 잘했거든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국 장비는 실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죠. 프랑스가 거들면서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도 검토해야 하고 동맹국 간 군수체계 통합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저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을 끌어내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규칙을 흔드는 거였죠. 저도 불편했습니다. K9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대표도 가세해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자기네 장비는 부품 단가가 훨씬 낮다고 했죠. 루마니아 측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어제 시험에서 3번 멈췄는데 부품이 싸면 뭐하냐고 고장나면 소용없다고요. 중국 대표 얼굴이 붉어졌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씁쓸했죠. 이게 국제 무기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가 앞서는 세계였죠. 회의가 계속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경험 부족, 정비 인프라 미흡, 유럽 내 지원 체계 부재. 말들이 쏟아졌죠. 하나하나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올라오는 게 싫었던 거죠. 기존 질서를 흔드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명패 뒤에 앉아서 지켜만 봤죠.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침묵은 때로 동조인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반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감정적인 대응을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 대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꺼냈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정비 교범이 있었고 부품 수급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유럽 내 정비 거점 구축안이 따라왔고 교육 프로그램 일정표까지 나왔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대신 말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서류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슬쩍 봤는데 준비가 빈틈없었죠. 말로 싸우지 않고 문서로 싸운 겁니다. 루마니아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고 견제하던 나라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 앞에서 정치가 멈춘 겁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고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죠. 한국은 왜 말로 싸우지 않았을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약해 보이는데 그걸 알았던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침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오후 회의가 재개됐고 루마니아 장군이 직접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군이 말했죠.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병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무기를 고르는 거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체면 싸움이 순간 멈췄습니다. 장군의 눈빛은 숫자를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전장을 본 사람의 눈이었죠. 장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최종 시험 항목을 공개하겠다고요. 연속 사격, 기동, 야전 정비, 긴급 재투입을 전부 한 번에 진행한다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고 물었죠. 그건 너무 과한 조건 아니냐고요. 장군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전쟁이 과하지 않냐고요. 더 이상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이건 단순한 성능 시험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일이면 결론이 납니다. 정밀함이 이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길지.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시험장으로 떠났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겠죠. 그 침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최종 시험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 잠을 설쳤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험장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고 긴장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루마니아 장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죠. 어제까지의 회의실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전장이었죠. 장군 옆에 참모들이 서 있었고 손에 스톱워치를 들고 기록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각국 대표단 앞에서 시험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단순 성능 평가가 아니라 전시 72시간을 압축한 시나리오라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장군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기동, 사격, 재배치, 야전 정비, 긴급 재투입을 전부 연속으로 진행하고 중간에 멈추면 탈락이라고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실제 전투 조건이고 시험으로는 과하지 않냐고 물었죠. 장군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전쟁이 과하지 않냐고, 우리 병사들은 이 조건에서 싸운다고요. 더 이상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시험이 아니라 생존 테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이었는데 자신감 있게 출발했습니다. 기동은 무난했고 사격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재배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밀 조준 시스템 보정에 시간이 걸렸죠. 야전 정비로 넘어가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매뉴얼이 두꺼웠고 기술자들이 허둥댔죠. 시간이 흘렀고 루마니아 평가관들이 스톱워치를 내려다보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연속 운용에서 흔들렸죠. 정밀한 장비일수록 조건이 틀어지면 취약했습니다. 전장은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 차례가 왔는데 처음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던 그들답게 초반 기동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연속 사격에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사격 후에 냉각 시스템 경고가 떴고 네 번째 사격은 시도조차 못했죠. 포신이 과열됐고 진동도 심해져서 조준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 평가관이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고 중국 대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탈락이었습니다. 가격표는 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죠. 일본 차례가 다가왔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정밀함의 결정체이고 자신 있었죠. 기동이 시작됐는데 완벽했습니다. 사격도 정확했고 재배치까지 무난하게 넘어갔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야전 정비에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센서 보정 절차가 복잡했죠. 기술자들이 매뉴얼을 펼쳤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루마니아 평가관이 스톱워치를 내려다봤고 저는 식은땀이 흘렀죠. 겨우 정비가 끝나서 재투입에 성공했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찜찜했죠. 이게 최선이었을까? 정밀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차례가 왔고 K9이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이제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동이 시작됐는데 안정적이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냥 움직였죠. 사격에서 첫 발이 나갔는데 명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도 명중, 세 번째와 네 번째도 계속 명중이었죠. 재배치로 넘어갔는데 부드럽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야전 정비 순서가 왔고 저는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비팀은 매뉴얼을 펼치지 않았죠.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손이 알아서 갔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말없이 진행됐고 시간이 짧았습니다. 재투입 신호가 떨어지자 K9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격이 재개됐는데 첫 발이 명중이었고 두 번째 발도 명중이었죠. 고장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끊기지 않았죠.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따라갔죠. 기록이 쌓이고 있었는데 멈추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시험이 끝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K9은 시험을 친 게 아니라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그날 처음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장군이 직접 나서서 오늘 시험의 변수를 추가하겠다고
현장 고장 상황을 가정하겠다고 말했죠. 회의장이 술렁였고 독일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전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규칙 위반 아니냐고 따졌죠. 프랑스도 가세했고 일본 측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중간에 조건을 바꾸다니요. 하지만 장군은 흔들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은 규칙대로 오지 않고 고장은 예고 없이 터지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실력이라고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군 말이 맞았으니까요. 전쟁은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는 게 전장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불공정하다고 느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고 각국 장비가 순서대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측이 중간중간 인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죠. 부품을 빼거나 시스템에 오류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 전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독일이 먼저 걸렸습니다. 연속 기동 중에 유압 라인 경고가 떴고 기술자들이 뛰어들어 매뉴얼을 펼쳤죠. 점검 절차가 시작됐는데 한 단계씩 확인하고 승인받고 다시 진행하느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비는 멈춰 있었고 루마니아 평가관이 스톱워치를 내려다보는 표정이 차가웠죠. 일본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정밀한 만큼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고장에 취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량률이 세계 최저니까요. 기동이 시작됐고 순조로웠습니다. 사격까지 무난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재배치 직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센서 오작동 경고가 떴고 조준 시스템이 먹통이 됐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었죠. 기술자들이 달려들어 매뉴얼을 펼쳤고 시스템 리셋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해서 통신이 오갔고 승인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흘렀죠. 1분, 2분, 5분. 장비는 멈춰 있었고 저는 주먹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매뉴얼은 깨끗했지만 전장은 더러웠죠. 그 간극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복구에 성공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루마니아 평가관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한국 차례가 왔고 K9이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지켜봤죠. 똑같은 조건이었고 루마니아 측이 중간에 문제를 일으킬 거였습니다. 기동이 시작됐는데 안정적이었고 사격도 무난했습니다. 재배치로 넘어갔을 때 루마니아 측이 신호를 보냈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K9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심정이었죠. 한국 팀이 얼마나 허둥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뛰어들었는데 매뉴얼을 펼치지 않았죠. 바로 장비로 달려가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명이 작업에 들어갔는데 공구 몇 개만 들고 있었죠. 부품을 열고 점검해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교체하고 다시 조립했죠. 말이 없었고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저는 시간을 쟀는데 20분이 채 안 됐습니다. K9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격이 재개됐죠. 첫 발이 명중이었고 두 번째 발도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승인받고 확인하고 절차를 밟느라 몇 배의 시간이 걸렸죠. 한국은 그냥 고쳤습니다. 기다리지 않았고 허가를 구하지 않았죠.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평가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처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멈추고 직접 현장으로 걸어가서 K9 앞에 섰죠. 한참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병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정밀함만 쫓으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전쟁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장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고칠 수 있게 만들었죠. 복잡함 대신 단순함을 택한 겁니다. 그게 전쟁을 아는 나라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 30년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밀함이 답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장군이 최종 시험 조건을 발표했죠. 오늘은 모든 악조건을 중첩시키겠다고 연속 사격 후 즉시 이동, 연료 보충 제한, 통신, 지연 상황 가정을 전부 동시에 적용하겠다고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고 프랑스 측도 한숨을 내쉬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고문이었죠. 장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조건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고 유럽 장비들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연속 사격까지는 버텼지만 즉시 이동 단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제한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는데 정밀한 시스템일수록 연료 소모가 커서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통신 지연 상황이 가정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장비들은 명령을 기다렸고 명령이 늦어지자 움직임이 멈췄죠. 전장에서 멈추면 죽는 겁니다. 저는 그걸 눈앞에서 봤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시험을 중단하겠다고요. 포기 선언이었죠. 프랑스도 뒤따라 안전을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죠. 전쟁에서 안전을 이유로 멈추는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갔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통신 지연 상황에서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고 재투입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한국 차례가 왔고 K9이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죠. 솔직히 말하면 무너지길 바랐습니다. 이 조건에서 버틸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연속 사격이 시작됐고 K9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모두 명중이 이어졌죠. 즉시 이동으로 넘어갔는데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연료 효율이 좋았죠. 단순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측 장비에 오류가 떴고 자동 조준 시스템이 먹통이 됐죠. 회의장이 술렁였고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K9이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한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수동으로 간다고요. 자동 시스템을 포기한 겁니다. 사람이 직접 조준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수동 조준이라니요.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포수가 자리를 잡고 수동 조준경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더니 첫 발이 나갔죠. 명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도 명중, 세 번째 발도 또 명중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린 겁니다. 기계가 멈추자 사람이 들어갔고 그리고 해냈죠. 완벽한 시스템은 멈췄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험이 끝났고 K9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살아남았죠. 모든 조건을 버텨냈습니다. 루마니아 장군이 시험장을 걸어 나와 한국 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고개를 숙였죠. 짧은 목례였는데 그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죠. 이건 무기가 아니라 전쟁 철학이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요.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는데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았고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험 기록이었죠.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기동시간, 사격 정확도, 정비, 소요시간, 재투입 속도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국 장비는 실전 배치 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프랑스가 거들면서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도 재검토해야 하고
군수체계 통합이 우선 아니냐고 했죠. 영국 대표도 한마디 하면서 동맹국 간 장기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하고 단기 성능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저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숫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논리를 바꾸는 거였죠. 저도 일본 대표로서 한국이 이기는 게 달갑지 않았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보기 민망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루마니아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었죠. 한 장씩 천천히 넘기는데 종이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장군이 한 장 넘길 때마다 누군가의 주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장기 운용 데이터 한 장 넘깁니다. 표준 호환성 또 한 장 넘기죠. 동맹국 파트너십 또 넘깁니다.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체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장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꼼꼼히 모든 페이지를 확인했죠. 회의실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침묵이 압박이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장군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죠. 우리 병사들은 이 기록 위에서 싸울 거라고요.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장기 운용 데이터, 표준 호환성, 동맹 파트너십. 그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장군이 이어서 반대 의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독일 대표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저도 침묵했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장군이 다시 반대 의견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반대하지 않은 건데 이 세계에서는 그게 동의였죠.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결정됐다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죠. 고성이 없었고 논쟁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이 있었죠. 숫자가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승자를 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명패를 내려다봤죠. 34년이었습니다. 정밀함의 기준을 제가 만들었고 세계 어디에서든 일본이 기준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정밀함이 아니라 현실로 이겼고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으로 이겼죠. 저는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대표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죠. 인사였고 승자의 겸손이었습니다. 그게 더 뼈아팠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의 하늘이 흐렸죠.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이 이겼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4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죠.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일본도 있었는데 왜? 하지만 곧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뀌었죠. 한국은 어떻게 저 조건을 버텼는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정비했는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죠. 34년간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밀함 중심에서 현장 생존 중심으로요. 나토 내부 문서의 문장들이 슬그머니 수정되기 시작했죠. 완성도라는 단어 옆에 야전 정비성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정밀도 다음에 복구 시간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죠.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새로운 기준으로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장비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고 핀란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루마니아 하나가 선택한 게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방위성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저는 한숨을 내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정밀함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제 34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시험장에 다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죠. 한국팀은 아직 거기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는데 한국팀은 이상했습니다. 이겼는데 축하 파티가 없었죠.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고 악수하고 웃고 떠드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기술자들이 K9 주변에서 움직이면서 부품을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정비 교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음 고객을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승리에 취해 있지 않고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한국 대표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시험이었다고요. 그게 전부였죠. 승자의 오만함이 없었고 패자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그 태도가 결과보다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배웠다고요. 한국 대표가 살짝 웃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전쟁을 먼저 가정한 나라였죠.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70년을 살았고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르게 만들었죠. 고장 나도 빨리 고칠 수 있게, 사람이 개입할 수 있게요. 완벽함 대신 생존을 택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운 게 아니라 준비돼 있었던 거였죠. 우리가 정밀함을 다듬는 동안 그들은 전쟁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달랐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루마니아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34년이었습니다. 정밀함의 기준을 제가 세웠는데 이제 그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깨끗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무기를 평가할 때 성능표부터 보지 않습니다. 먼저 묻죠. 이건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